번째 시간입니다. 중환자씨 봤어요? 중환자씨 안 왔나? 중환자 지금 오전에 CPR이 떠가지고. 자, 여기는 이거 좀 뭔가 이거 좀. 여기는 큐고 이쪽으로. 자, 오늘은 중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화상하고 관련된 파트는 없네요. 수술식 있나? 이거 끄라. 이게 지금 찍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부서에, 우리 병원에 어느 부서에 이제 근무하더라도 중화상을 하면, 이게 좀 겁나고 중화상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하고 중화상 환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중화상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중화상 환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한 석 장이 있습니다. 석 장. 그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을만 잘 들으면 내일부터라도 중환자실에서 근무가 가능한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잘 몰라서 중화상 어렵고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상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를 매일 이제 내가 그립니다. 피부를 매일 그립니다. 자, 피부의 단면인데 이쪽이 표피, 이쪽이 요 밑에가 열변화 두꺼운 진피, 진피 아래가 피하 지방. 이거는 뭐 하도 많이 그려서 이제는 뭐 다 알겠죠. 그 밑에는 근막으로 둘러싸진 근육, 그 밑에는 뼈. 이런 그림을 수없이 그립니다. 자, 1도 화상은 여기에 국한된 화상, 2도 화상은 진피가 포함된 화상. 진피가 10배나 두껍기 때문에 깊은 이도는 쭉 이렇게 깊은 이도. 이게 심재성 이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 3도는 지방까지 다 해야 됩니다. 3도. 그리고 4도는 근육이나 뼈에까지 쭉 들어가면 4도. 다 알고 있죠? 뭐 이거 모르는 이제 직원들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2도, 심재성 2도, 3도, 4도 이렇게. 자, 이거는 화상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화상은 화상의 깊이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중화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깊은 부위도 있지만 얕은 부위도 있어요. 중화상의 기준은, 메이저번이라는 중화상의 기준은 화상의 넓이하고 관계있어요. 깊이하고 관계없어요. 깊이는 우리가 이게 잘 모르지만은 진피가 들어가면 2도구나, 지방까지 들어갔구나 3도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이제 화상의 넓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중화상이라는 것은 어른하고 아이하고 나누는데 체표면적이 다르니까 어른은 20에서 25% 이상의 화상을 입으면 중화상이에요. 아기는 15% 이상이면 중화상이에요. 들어본 이야기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팔을 나누면 구의 법칙이라고 했죠. 팔 한쪽이 9예요. 헤드넥이 9예요. 이것도 9고 다리는 2배니까 18%죠. 여기 18.
여기는 9 보니까 이게 18이에요. 뒤에도 뒤쪽도 있죠. 뒤에도 18이에요. 그 다음에 생식기 1%. 자, 이렇게 해서 풀과 11개가 있어가 99가 되고 그 다음에 생식기 쪽을 해가 1%가 있어. 그래서 100을 가지고 우리 몸을 다 100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해서 대충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어덜트, 성인 남자, 여자 이런 경우에는 20에서 25%가 넘어가면 중화상이에요. 베이비, 소아는 15% 이상이면 중화상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 막 A가 온다. 1, 2가 왔다. 그러면 이 정도면 소아는 조금 다르지만은 전체가 9니까 이 정도 D가 9는 보통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암만 울고 아파해도 메이저분은 아니라는 거지. 중화상을 기준은 퍼센테이지예요. 중화상. 아시겠죠? 이 정도로 안 넓고 군데군데 가상을 입었을 때는 환자 자신의 손 여기 1%예요. 1%. 그러니까 암만 가상 입어도 그 환자의 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상 입고 여기 가상 입고 이렇게 몇 푼대를 짚어보면 몇 프로 안 돼요. 9%까지 되려면 하나가 다 띄어야 돼요. 자, 어른은 20에서 25%, 소아는 베이비는 15%. 이 구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중화상인지 중화상 아닌지 응급실에 딱 보면 알아요. 다리가 막 다 띄었다. 하치가 어디 푹 빠져가지고 이게 물에 싹 다 띄었다. 그러면 가지가 다 띄었으니까 36% 이상이죠. 그러면 요거보다 이상이고 중화상이죠. 자, 중화상이든 환자가 왔다. 여러분 응급실에서 혼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즉시 화상치료실이나 의사한테 빨리 연락해. 자기가 드레싱하고 뭐 벗기고 있을 틈이 없어. 중화상이니까. 중화상이 아니면 천천히 지가해도 돼. 자, 트렁크에 옷을 입고 용접 작업을 하는데 펑 터졌다 그래. 잡고 있네요. 트렁크에 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앞뒤로 한국 입고 36%예요. 앞뒤로 조끼 입고 하는 거. 간혹 우리 병원에 여름에 조선급이 아주 호경길 때 그 낮에 작업을 하면 더우니까 조끼를 냉결 조끼를 냉한 조끼를 입는데 거기에는 이제 냉매가스를 조끼 안에 이어가지고 더우니까 용접을 해요. 근데 이제 냉매가스를 주입하는 이런 코드가 있어요.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근데 모르고 용접을 하려니까 산소가스도 옆에 있어. 산소도 있고 냉매가스도 있는데 산소에 다 뽑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소가 쫙 이렇게 좁게 들어와 있는 걸 잠그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산소가 있으니까 용접하다가 펑 터지는 거죠. 조선업이 한참 호황일 때 우리 그런 환자를 참 많이 봤거든요. 용접하다가 펑 터지고 터져가지고 여기는 그냥 불꽃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 그런 식으로 기준이 아주 중요해요. 범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나 중화상이다 아니다 이럴 때 중화상이라면 저거 이상의 가상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깊이 3도, 4도 중화상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중요합니다. 다음에 소아가 물에 확 비가 왔는데 퍼센트를 한번 계산해봐도 군데군데 비었다 하면 A 손 가지고 몇 프로 대충 해봐도 돼요. 그래가 15% 이하다. 이러면 중화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레싱만 하면 돼요. 이 중화상이 왜 일반 화상하고 다른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화상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알아내는 게 쉬운데 막 뒤가 환자들이 막 아프다 하고 막 보호자들이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러니까 같이 다 등달아 당황해서 이 사람이 중화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놓치면 안 돼요. 딱 보고 몇 프로 이상이 중화상이 아니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 통증 때문에 그래요. 중성제 주고 천천히 해도 돼요. 보호자 안심시키고. 근데 중화상은 빨리 해야 돼. 그러고 자기가 할 수가 없어. 치료실에 올리든지 빨리 의사를 부르든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중화상은 이제 압니다. 자, 중화상은 왜 중요한가? 메이저분은
왜 중화상해가 있을까? 시비어 혹은 와이드하게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화상. 이거는 일반 화상하고 다른 점이 제일 큰 점이 뭐냐? 좀 이따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중화상을 입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있습니다. 중화상은. 그 중화상의 기준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치료하다가 죽거나 뭐 다른 무슨 이유가 생겨서 당뇨가 있거나 MI가 있어서 치료하다가 그게 발병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중화상은 모탈리티가 있어요. 사망률이 있는 화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중화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환자실에 치료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 죽을까요? 중화상이. 왜? 퍼센테이지가 20에서 25% 화상을 입었는데 왜 죽을까? 뭐 틀려도 되니까 왜 죽을까요? 해임, 폐혈증. 그러니까 sepsis가 와서 죽는다. 또 왜 죽을까요? 장기 부전으로 발달하는 장기 부전. 장기 부전은 우리 몸에 장기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간이라는 장기, 심장이라는 장기, 콩팥이라는 장기, 폐라는 장기, 이 장기라요. organ. 장기 부전. 그러니까 우리가 리날 페일리어가 왔다. 소변 못 보면 결국 리날 페일리어가 오니까 심부전. 그런 장기 부전으로 죽는다. sepsis로 죽는다. 또 생각나는 사람? 우리 치료실에 화상통이다. 물리치료실. 화상치료실. 지영이 안 얘기하려고. 중화상은 왜 죽어? 틀려도 돼. 수분이 다 빠져나갔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쇼크가 오는 거지.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 때문에 죽는다. 네.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신기하게도 이런 이 중화상이 일반 화상 치료하듯이 뭐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연고 바르고 우리가 폼 드레싱 그 전에 설명한 폼 드레싱 해가지고 드레싱을 하면 화상 치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1945년, 1950년대까지.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씻어내고 화상 연고를 바르고 위에 폼 드레싱이나 꺼즈를 바르고 일라스틱을 감았어요. 예전에 전쟁이 나거나 그래 했을 때 화상을 입은 환자는 다 그렇게 치료했어요. 경화상이나 중화상이나 할 것 없이. 근데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똑같이 드레싱하고 약 바르고 치료를 하고 뭐 링겔 맞고 항생제를 주고 막 이렇게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화상은 죽는데 경화상은 안 죽더라는 거지. 왜 중화상은 죽었을까? 경화상은 살았는데 치료 똑같이 했는데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죽을까? 왜 이 사람들은 안 죽을까? 치료가 똑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1940년대에 그런 죽을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결론을 냈어요. 의학이 발달하려면 실험적인 것을 거쳐서 임상에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정립이 돼서 교과서에 실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방하고는 다르죠. 과학이니까. 자, 개를 좀 잔인하지만 물을 부어가지고 화상을 입혔어요. 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개한테 한 30%, 40% 화상의 전체 범위를 100으로 봤을 때 화상을 입히고 치료를 했어요. 드레싱을 하고 항생제를 주고 했어요. 또 개를 15% 화상을 입히고 똑같이 치료를 했어요. 개 두 마리를. 근데 이 개가 죽었어요. 어느 개가 죽었을까요? 30% 넘는 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 개도 일정 범위 이상의 화상을 입으면 죽는구나. 죽는 원인은 몰랐어요. 실제 죽더라고요. 똑같이 치료를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게 하고 이 개는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결국 죽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화상 범위가 넓으면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 화상 범위가 어디까지 되면 안 죽을까? 여러 가지 실험을 했죠. 동물을 이용해서. 막 하니까 아까 말한 20에서 25%보다 떨어지는 화상을 입은 거는 안 죽더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래서 처음에 20에서 25 숫자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실험을 거쳐서 20% 화상, 25% 화상, 30% 화상 계속 동물 실험을 통해서 와놓으니까 20%가 이하로 딱 화상 입은 사람은 안 뛰어도 안 죽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20% 이상 화상을 입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사망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의사들이 추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25% 이하인데도 어떤 사람은 25% 이하인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23% 정도 됐는데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의사들이 이제 선구자적인 의사들을 했죠. 그 의사들이 이제 초기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저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지만 23%, 24% 요 정도 됐는데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이를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40대 이전은 20%가 넘어가도 잘 안 죽었어요. 근데 나이가 40 이상 된 사람은 20%가 넘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하나로 숫자를 하나로 한 게 아니고 20에서 25%가 영어덜트의 기준은 40세예요. 40세 이내는 면역이 아주 좋기 때문에 25% 이상이 돼야 메이저고 40세가 넘어가거나 젊은 애들은 20% 이상이 되면 메이저예요. 자, 그렇게 기준. 애기는 아까 15%라고 했죠. 면역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론을 했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를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아, 25% 이하면 안 죽는구나. 근데 특별한 문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치료를 하더라도 25% 이상이면 죽고 안 죽더라고. 왜 안 죽을까? 이제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의미도 알았어요. 왜 죽을까 이제? 왜 이거 이상이면 죽을까? 소화도 결국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소화도 15%지만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제 그 결론을 갖다가 의사들 연구 끝에 결론을 내고 이게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한 게 1960년대, 70년대부터 실리기 시작했어요. 자 궁금하죠? 왜 죽을까? 자 이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면 앞으로 메이저 중화상은 치과장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요거만 이해하면 중화상은 끝이야. 진짜 끝이야. 우리가 그 4학년들 실습 나오고 3학년들 입과대가지고 실습 나올 때 꼭 이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강의예요. 자, 화상을 입은 피부에서 조직에서 화상을 입은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이 막 나와요. 그 뭐 흔히 사이토카인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호르몬 같은 거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증 때문에 화상을 입은 그 염증 조직에서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이라 해서 영어로 어렵게 인플라메이터리 메디에이터라 해요.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 나오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건데 화상 범위가 20%보다 낮을 때는 그 물질이 나와도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지만 25%가 넘어가면 화상을 입은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환자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처음에는 동맥이지만 동맥이 쫙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결국 다 모세혈관으로 노쇠혈관의 변화가 막 생겨요. 노쇠혈관 변화.
모세혈관 변화가 생기는데 이 화상으로 인해서 화상 조직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 모세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이 갈 때 새게 되면 옆으로 물이 새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삼투압의 차이로 혹은 다른 압력의 차이로 어떤 물질들은 혈관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물질들은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부민이 모자란 사람은 혈관 내에 알부민이 존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부민은 덩치가 큰 많은 삼투압을 야기하는 물질이에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밖에 있는 간질 조직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혈관 안으로. 이 삼투압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수도관 같이 딱딱한 쇳덩어리가 아니고 혈관이라는 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은 전부 다. 심지어는 식물도 그래요. 어쨌든 동물은, 특히 동물은 혈관으로서 조직이 살아가는데 그 혈관이 수도 파이프 같이 쇠로 된 게 아니고 압력 차이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예요. 그게 삼투압 때문에 투과성이 있는 막이에요. 세포막들은. 그런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모세혈관을 처음에 언뜻 보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피가 가, 피. 피 안에 뭐가 있죠? NAK도 있죠. 우리가 피검사하면 나타나는 그 알부민도 있죠. 그 다음에 적혈구, 블라드도 있죠. 그 다음에 블러드에도 뭐 RBC, WBC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안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있어요. 글로불린도 있고 피검사하면 피 뽑아가지고 나타나는 검사는 요 안에 혈관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육안적으로 모른다는 거지, 안 보인다는 거지. 적혈구 색깔이 너무 빨갛기 때문에 피 뽑으면 빨간색밖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돌려가지고 이 비중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병리에서 과정을 거쳐서 이걸 다 하나하나 뽑아내잖아요. 알부민 숫자, RBC 몇 개, WC 몇 개. 근데 실제로 피 안에 있으면 혈관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빨갛게만 보여요. 적혈구가 너무 빨가니까.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은 쇳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내피세포. 이 내피세포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쪽으로 싹 빠져나갔다가 또 여기 있는 물 같은 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세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세포막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혈관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이동이 있으면서 우리가 피를 뽑아서 그 삼투압을 재면 얼마고 오스몰라리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자, 혈관 안에 소듐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160이 됐다. 160ml 이퀴벌런트가 됐다. 이러면 정상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 브레인에 스웰링이 온다든지 뭐 머리가 뭐 시즈를 한다든지 문제가 돼요. 이거는 135에서 145를 유지해줘야 돼요. 이게 유지하는 게 좀 높아지려면 안에서 물이 들어오고 이래갖고 항상 그 일정한 농도로 피검사하는 일정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자, 이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유지하는 게 끊임없이 들락날락 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메이저 번을 입으면 화상에서 나온 물질들이 이 모세혈관의 변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내피세포가 아주 타이트하게 있어서 요게 못 빠져나가는 거는 알부민, 그 다음에 뭐 RBC 같은 적혈구 이런 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이쪽으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상을, 중화상을 입어서 거기서 나온 물질들이 이 혈관 내피세포를 구멍을 뻥뻥 나오게 이렇게 작용을 해요. 혈관 내피세포를 투과성을 증가시켜요. 무슨 말이냐? 정상적으로는 아주 타이트해서 큰 거는 못 나가고 작은 것만 이렇게 압력 차이로 가다가 이게 있는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죠. 투과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막 빠져나가니까 적혈구는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해도 못 빠져나가.
그렇지만 적혈구 말고 소듐도 빠져나가요.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심지어 알부민도 빠져나가요. 알부민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알부민이 나가니까 여기 있는 수분, 수액 성분들도 다 빠져나가요. 알부민 따라서. 알부민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확 쪼그라들어요.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이런 변화를 웬만한 병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병은 저렇게까지 급격하게 모세혈관 변화를 못 일으켜요. 그렇지만 25%가 넘어가는 메이저본들은 그 화상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투과성을 증가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건 뭐예요? 혈관의 압력이에요. 그럼 그 혈관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혈압이 확 떨어져 버려요. 혈압이 확 떨어져 버려요. 혈압이 떨어지면 쇼크죠. 전체 모세혈관이 화상을 입은 데뿐만이 아니라 안 입은 데도 혈관들이 다 저런 변화가 막 와요. 화상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이 그렇게 작용을 했어.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혈압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액을 아주 많이 줘야 돼요. 수액을 확 줘야 돼요. 메이저본은. 근데 그거보다 이하의 화상은 수액을 안 줘도 돼요. 저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25%가 넘어가는 화상은 수액도 25% 이하 사람 수액 양하고 이 사람 수액 양하고 똑같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쇼크가 와서 죽었고 이 사람은 쇼크가 안 와서 살아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모세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메이저본의 화상 범위였어요. 20%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안 오거나 미세하기 때문에 수액을 많이 안 맞아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있거나 25%가 넘는 30%, 40%, 50% 되는 환자는 이런 수액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서 쇼크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똑같이 링겔을 하나씩 달고 항생제 안만 써도 항생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쇼크가 와서 죽는 거예요. 얘도 쇼크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화상의 범위가 메이저본 같은 범위가 넓어져 버리면 카디오바스큘라, 혈관계에서 혈역학 이런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를 수액으로 대처해주지 못하니까 쇼크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본 환자가 오면 수액을 많이 투여하는데 얼마큼 투여를 해야 되냐, 수액을. 이것도 수액 얼마큼 하는데 이것도 또 실험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몇십 년에 걸쳐서 또 이렇게 정립이 됐어요. 얼마큼 줘야 되느냐, 개한테 수액을 얼마큼 주고 얼마큼 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립된 거는 빠져나간 것만큼 보충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빠져나가니까 언제까지? 24시간 동안 화상 입고 24시간 동안 계속 빠져나가요. 24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막혀요. 정상으로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화상을 입고 24시간 이후에는 이게 막히기 때문에 수액을 많이 주면 이제 못 빠져나가니까 고혈압이 됩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액 투여는 이게 확 열리는 투과성이 증가되는 첫 24시간 동안 수액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반 이하로 확 줄여야 돼요. 24시간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못 빠져나가니까. 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수액을 얼마큼 줘야 돼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왔다 막 적시하고 드레싱하고 드레싱은 아프고 하니까 진통제도 쓰고 하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수액이에요. 쇼크가 안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수액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의사가 물론 오다를 내겠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의 몸무게 70kg라고 합시다. 70kg.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화상 범위 뭐 예를 들어서 60%로 납시다. 60%. 그 다음에 얼마를 곱하느냐? 4를 곱합니다. 그 사람 몸무게에다가 그 사람 화상 범위에다가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액이 나옵니다. 얼마요? 응? 16,800. 이거를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또 이거는 간호과 있나? 이거 이래 주려면 분당을 몇 달을 줘야 돼요? 24시간에 16,800 주려면 16,800은 닌게로 몇 병이에요? 닌게로 16병 하고 800 줘요. 닌게로 16병. 하루에 닌게로 16병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닌게로 하루에 큰 거 한 개 1리터 맞을 것만 1,500 주는데 이 환자는 60% 환자는 24시간 동안 닌게를 16병 하고 800을 더 맞아요. 엄청난 양의 수액이에요. 이거를 안 주니까 환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드레싱하고 진통제 쓰고 무판하는데 죽죠. 이만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빠져나간 양을 계산해 보니까 몸무게의 화상금이 4를.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번 퍼센테이지가 아닌 사람은 저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저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화상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 사람이 메이저다. 아니다.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도 30% 화상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안 주면 병동에 올려놨더니 5% DW 500P 해놨는데 아침에 가면 BP가 안 나요. 왜? 다 빠져나갔는데 30%는 메이저인데 다 빠져나갔는데 수액을 안 주니까. 그래서 메이저번이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다 빠져나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있는 병동에 있는 환자 대부분의 화상 환자의 90%는 메이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0% 메이저 아닌 환자들만 봐서 화상을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메이저번은 전체 화상하면 10%도 채 안 돼요. 한 5% 되나? 그 정도밖에 빈도가 작기 때문에 메이저번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화상 쇼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많은 양을 줘야 되는데 자 24시간이 딱 지났다. 수액이 막 빠져나갔고 이걸 줬다. 그러면 이 빠져나간 수액이 오줌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조직으로 딱 빠져나간 거예요. 혈관 밖에 있는 조직으로. 그러면 조직이 팅팅 붓죠. 저만큼 빠져나가고 또 저만큼 좁고 혈관 안에. 그러니까 환자 몸무게가 소변량 빼고 물은 비중이 1이에요. 물을 만약에 1600, 800cc를 줬으면 이게 수액의 비중이 하트만 솔루션을 주는데 수액의 비중이 만약에 1이라면 물하고 똑같이 1이라면 16.8kg예요. 하루 만에 16.8kg가 찌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게 안 나가고 조직은 땡땡하게 부어가 있으면서 소변 나오는 양 빼고 나면 16.8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수액 치료를 저렇게 하고 그 다음날 환자 체중을 재면 만약에 지금 ICU에 있는 환자들 같이 70kg에서 뭐 95% 있는데 지금 저희 계산은 2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체중 재면 20kg 오버예요. 이 사람 원래 70kg였는데 그 다음날 체중 재면 90kg가 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엄청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수액을 쇼크 때문에 수액을 투여하니까 20병씩 닌겔 20병. 그러니까 작은 혈관에 맞아가면 혈관 다 터져가지고 혈관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혈관이 밀려가. 그래서 큰 혈관, 서클라비안이나 피모라를 잡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거 안 넣으면 번시하고 죽어요. 그래서 메이저번은 겁낼 거는 없는데 이렇게 많은 혈역학 사이에 변화가 생기는 게 그건데 그 기준이 화상의 범위라는 거죠. 25% 이상, 20에서 25% 이상이면 저런 극단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냐 아니냐를 처음에 볼 때 퍼센트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60%, 70%는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25%, 30%는 저런 변화가 조금 덜한 거죠. 결국. 왜? 화상을 입은 범위, 그 상체에서 나오는 염증 매개 물질의 개수가 작다는 거죠. 작은 범위는 메이저라도. 그러니까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거죠. 같은 메이저라도. 근데 70%, 80%, 90% 화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염증 매개인자들이 확 나오니까 혈관에다가 확 작용을 해서 싹 빠져나가고 그 수액을 대량으로 막 퍼부어야 돼. 혈관을 열어놓고 계속 보아야 돼. 환자는 막 붓죠.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는 있는 거니까. 24시간 동안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고 24시간 이내에
24시간이 딱 지나면 드라마틱하게 잠겨요. 구멍이 다. 요래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액을 많이 주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을 기점으로 수액을 단으로 확 줄입니다. 줄이고 소변으로 계속 빠져내야 돼요. 자, 화상 환자들이 알부민이 부족하고 화상 환자들한테 알부민을 투여하는 게 보험급여가 되는 게 알부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 알부민 안 해주면 안 돼요. 정상 3점 뭐 얼마인데 하루 만에 0점 배속으로 떨어져요. 알부민이 1점 배속으로 막 떨어져요.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알부민을 막 투여해줘요.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알부민은 돌아오려는데 못 돌아오니까 등치가 없으면 못 돌아와요. 이제 구멍이 다 삐. 그래서 알부민을 처음에는 투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기본이에요. 메이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한 6가지가 있는데 다 요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빠져나가니까 다른 데 가는 피가 없어요. 소화기관, 배에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혈류가 별로 없어. 콩팥에 가는 혈류도 별로 없어. 머리에 가는 혈류도 별로 없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돌아오기 시작할 때 알부민을 투여해서 다시 들어오게 해요. 첫 24시간 동안 저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는 게 중화상이다. 저럴 때 번쇼크를 잘 치료해주면 환자가 서바이브를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해요. 근데 수액을 하트만 솔루션을 해요. 이건 뭐 어려워서 하려고 했는데 하트만 덱스트로즈를 안 하고 덱스트로즈는 당인데 당도 빠져나가요. 이게 글루코스도 막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여기에 삼투압이 높은 당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야 이도 나온다 이래갖고 오히려 더 조장을 해요. 그래서 덱스트로즈를 안 써요. 첫 24시간 동안 덱스트로즈가 파면 5% TW도 안 주고 하트만 솔루션만 줘요. 당이 없는 거. 당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더 번식하고 더 조장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진짜 우리 그 화상의 의사들은 이 기본을 알고 이게 24시간 이내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좀 사슬이 길었는데 요거를 꼭 이해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 변화가 6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슬라이드.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자, 그 뒤에 거는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시간 열받아요. 자, 이제 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저거 때문에 우리 몸에 한 6가지 변화가 생겨요. 당연히 혈압 떨어지겠죠. 혈압이 제일 빠지니까.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작아진다겠죠. 그러니까 잘 못 가니까 심부전, 콩팥 부전이 소변에 안 나오고 콩팥 부전. 그 다음에 소화기 장기에 가는 혈류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보미팅도 하고, 배가 부르고, 일레오스도 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자, 전신적인 모세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염증 매개 물질이 생겨서 전신이 부어요. 그죠? 전신이 붓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혈액순환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펄스는 막 빨리 뛰고, 그런 데 되는 거죠. 그때 수액을 안 넣어주면 환자가 이제 시약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겠죠. 밖으로 다, 간질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콩팥으로 갈 피가 없어요. 그리고 소화기, 소화시키는 장 끌어가는 혈액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과성이 증가해서 소화 흡수도 잘 안 되고, 점막도 위축되고, 심해지면, 저게 심해지면 스트레스 때문에 UGI 브리딩도 생겨요. 을사가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 을사. 피가 많이 못 가고 위축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간혹 중화상 환자들이 을사가 없었는데 뒤에 이제 UGI 브리딩 하면 아 스트레스 받았구나 해서 꼭 퇴원할 때까지 화상 환자들은 H2 블로커를 퇴원할 때까지 줘요. 퇴원할 때까지. 먹는 약으로 바꿔서도 줘야 돼요. 저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화상을 입으면 멀쩡한 피부가 다 화상을 입을 때 면역이 확 떨어져요.
90% 화상을 입으면 90% 면역이 떨어져요. 비례해서 80% 화상을 입으면 우리 몸의 면역이 80%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염도 잘 오겠죠. 그 대신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자기 피부가 아닌 사체 피부를 붙여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리젝션이 안 생겨요. 거부 반응이 안 생겨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과도한 대사작용. 만약에 번식학에서 이제 살아났다. 그 다음에는 막대한 화상 이후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작용을 막 하게 돼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자, 요거는 좀 어려운데 우리 영양사 맞나? 안 맞나? 하필 오늘 안 맞나? 중화상에서 발생되는 과대사, 메타볼리즘이 대사가 엄청 많이 생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한 끼당 먹는 양하고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한 끼 먹는 칼로리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화상을 입었는데 나는 입맛이 없고 아파 죽겠는데 밥맛이 없잖아. 근데 우리 몸은 과대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나온 영적 매개인자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확 분비가 돼가지고 나는 밥맛이 없는데 안에서는 에너지를 무지하게 요구해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통 한 끼에 2000칼로리씩 보통 먹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2000칼로리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걸 요구를 해요. 그 대신에 영양을 안 해주면 바짝 마르는 거죠. 못 먹으니까. 그래서 심장이 팔팔팔 뛰고 심박수량 증가하고 요건 이제 번식학에서 살았을 때는 이제 그 뒤부터는 살기 위해서 이런 심각한 단백 분해, 지방 분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과대사. 번식학에서 이제 살아나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중화상 스트레스가 되면 카테콜라민, 우리 흔히 말하는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증가하고 인슐린의 반대작용을 하면 인슐린은 당을 먹으면 이걸 분해를 하는 건데 분해를 못하고 오히려 신생을 증가시켜요. 울룩하고. 그 다음에 코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막 나와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받아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런 중화상 때 나는 밥맛이 없는데 우리 몸은 과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포도당도 증가되고 지방산도 증가되고 아미노산도 증가하고 모든 에너지원이 다 증가해요. 다. 저 증가하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밖에서 뭐 못 먹으니까 밖에서 못 맞춰주면 웨이트로스가 나왔어요. 말기 암 환자처럼. 그래서 뉴트리션을 모니터해서 아주 잘해줘요. 그래야 환자를 살 수가 있어요. 자, 포도당이 막 메이저번을 증가해요. 그래서 당뇨가 오니까 당 검사를 계속해서 당이 인슐린을 투여해서 당을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이 막 증가해요. 지방 분해가 돼요. 아미노산이 증가하니까 영양제를 맞아주고 CPM, 그 다음에 이런 큰 영양제를 맞아줘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이런 우리 몸의 변화가 생기니까 영양을 맞춰줘야 되고 수액을 줘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수술로서 그 부분을 그 화상을 있는 부분을 수술로서 제거를 해주면 80% 되는 화상 환자를 그 화상 입은 부위를 제거를 하면 거기가 제거되면 그냥 살이잖아요. 그 위에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사체 피부를 덮는 거예요. 80% 되는 환자를 30% 수술해가 없애버리면 50% 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를 수술해서 덮어버리면 20%밖에 안 되고 잘하면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가 되거든요. 20% 이하가 돼요. 그래서 빨리 수술해서 화상 부위를 없애줘야 돼요. 화상 수술은 어제도 토요일도 했지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이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취하고 수술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상을 부위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암만 마이탈이 흔들려도 웬만하면 마취만 걸 정도만 되면 들어가서 화상 부위를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없애야 아까 말한 저런 반응들이 다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현대 화상의 치료는 가능한 한 저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서 화상 부위를 없애라. 제거하고 없애면 그냥 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덮어야 되니까 지살이 없으니까 사체 피부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 피부 이식술을 하는 거고 몇 번의 수술을 통해서 화상 부위가 싹 다 없어지면
결국은 저런 반응들이 확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려요. 중환자실에서 하는 일은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에서 하는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서 화상 부위를 줄여서 저런 반응들이 최소화해요.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제일 처음 설명했던 트랙이 빠져나가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화상, 중화상은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면 오늘 강의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시간 지나서 질문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 많다고 보고 오늘 유튜브에 질문, 밴드에 질문 좀 많이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